당시 공자인데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글쎄요, 뭐 제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 듣고 뭐 TV를 통해서 뭐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모습들 보면 뭔가 그 플렉스를 위해서 사는 게 그 인생의 목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네, 뭐 그런 삶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것보단 의미를 좀 더 두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사실은 뭐 의미 있는 삶의 궁극적 도달점은 저는 그게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행복은 좀 더 큰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물질적인 어떤 그 부유함보다는 뭔가 어떤 정신적인 의미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더 추구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쁜 사람, 당신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나쁜 사람의 어원이 나쁜, 그러니까 의가 아니라 우예요. 우. 나쁜인 사람, 나만 아는 사람, 오로지 only me, 네, 나쁜인 사람에서 나온 게 나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더군요. 뭐 생존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야죠. 네,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들이 어우러진 이야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근현대사 저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얼굴이 커졌습니다. 뒤에 있는 걸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좀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려고 제 얼굴을 키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굳이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 드네요. 자,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사 복습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나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개화파가 통리기무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 정책을 펴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었던 일반 서민들 그리고 구식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죠. 왜냐하면 통리기무화문이 5군영을 2영으로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모습들. 자, 그게 이제 이모년에 일어난 이모군란, 군인들의 이모군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모군란은 결국 청이 개입해가지고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니까 이에 불만을 품은 당시 2030 세대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더라. 이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에요. 당시 소수의 엘리트 금수저 집안 자식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처럼 빠르게 개혁하자라고 주장했던 건데 3.1천하로 이것도 역시 청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갑신정변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 남은 것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있겠죠. 네,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청일전쟁을 또 유발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때도 역시 청나라가 진압을 하러 들어왔는데 갑신정변 때 체결했던 텐진조약에 의해서 일본도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고종을 사로잡게 되니까 이에 반발한 농민들이 다시 봉기를 하니 그게 바로 2차
동학농민운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 결국은 우금치 전투로 패배했지만 위로부터의 개혁운동 갑신정변,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동학농민운동 이런 주장들에 의해서 그 내용들이 바로 갑오을미개혁에 반영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 갑오을미개혁은 앞에 이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이 주장이었다면 갑오을미개혁은 실제로 시행이 된 것이죠. 그죠? 자, 이 갑오을미개혁 뭐 가장 큰 것, 특히 갑오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분제의 법적 폐지. 이건 뭐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을미개혁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단발령. 그죠? 예, 머리카락을 자르는 단발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을미개혁을 시행하기 그 직전에 명성황후 살해사건, 일본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경복궁에 난입해서 명성황후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을미사변이란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종이 더 이상 이곳에 머물다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옮기죠. 그게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했던 아관파천이 되겠습니다. 아관파천 직후에 바로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근데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바로 러시아 공사관 그 아래에 있는 덕수궁, 그 당시엔 경운궁이었죠. 경운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대한제국은요 나름대로 그 광무개혁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본 신참에 입각한 광무개혁, 고종이 어떻게 보면 단독 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종의 이 광무개혁은요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 속에서 자신의 공간을 확보했고 그 안에서 광무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뭐 대표적인 게 지계 발급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진다고요. 그 권력의 팽팽한 대치점이 깨진다고요.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러일 전쟁이더라. 이모군란 때 패했던 일본은 10년 뒤 청일 전쟁을 통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청나라가 조선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한테 패한 거죠, 일본이. 그에 대한 어떤 그 복수라고 할까요? 또 정확히 10년 뒤 이제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은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해서 또 러시아가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 자,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러일 전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러일 전쟁의 어떤 그 배경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러시아의 그 용안포조차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용안포조차. 용안포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지도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려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 여기 이제 압록강이 흐를 거 아니에요. 이 압록강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압록강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예요. 이 입구에 용안포가 있고요. 용안포가 있고 조금만 더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위화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위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안포, 위화도 같이 물줄기를 타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곳에 있는데 러시아가 이 용안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포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했을 때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건 간에 지금 이 한반도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이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용안포를 조치하면서 뭔가 어떤 그 균열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러면서 일본도 반격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온 게 바로 1904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러일 전쟁을 하면서 일본은요, 이 전쟁 과정 속에서 두 개의 조약을 우리한테 강요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조약이 바로 한일 의정서고요. 두 번째 조약이 바로 1차 한일 협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일 의정서 뭐냐면 지금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일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그리고 일본군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자기들이 마음껏 쓰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주둔했던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용산입니다. 용산. 네. 러일 전쟁 과정에서 용산에서 이제 또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모군란 때 와가지고 주둔했던 곳이 용산이라고, 청나라가. 그죠? 용산에 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체결한 게 바로 이 한일 의정서인데요. 이 한일 의정서는 군용지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본군의 주둔이 허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러일 전쟁 어느 정도 승리를 좀 잡아간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조약을 우리한테 강요를 해요. 그게 뭐냐면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겁니다. 자, 이 1차 한일 협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고문을 파견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파견하는데, 재정 고문에는 메가타, 그리고 외교 고문에는 스티븐스가 파견됩니다. 이 메가타가 이제 나중에 할 일은 뭐냐면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화폐를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본 화폐 제1은행권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바로 이 사람이 할 거예요. 이게 바로 1차 한일 협약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티븐스는 뭐냐면 이거 뭐 전 세계 다니면서 일본이 조선을 차지해야 한다, 식민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이렇게 선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겠죠. 나중에 장인환, 전명운에 의해서 총에 맞아 사살될 겁니다. 자, 어쨌건 이 메가타와 스티븐스 1차 한일협약으로 우리나라의 고문으로 파견되고 있더라. 이게 지금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모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러일 전쟁의 승자는 또 놀랍게도 정말 세계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바로 일본.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청일전쟁 때도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러일 전쟁 때도 역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일본이? 아니 10년 전에 청나라를 무너뜨렸던 일본이 세계, 그래 청나라는 그래 지는 해야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러시아는 당시 이 전 세계 양대 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국과 대적할 만한 나라가 러시아였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어떤 정치학적 용어로 The Great Game이라고 합니다. 그 Great Game, Great라고 하는 그 축이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하고 러시아예요. 강대국이죠. 근데 러시아를 상대로 일본이 이긴다고? 미친 거 아니야? 다들 일본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당시에는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승리냐? 러시아가 지금 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의 어떤 그 내부 상황, 막 혁명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냥 전쟁을 멈췄을 뿐이지 이게 러시아의 패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 시선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을 좀 폄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일본은 강했던 겁니다. 강하니까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러면서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제 이겼으니까 조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청일 전쟁 때 체결했던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 정말 청나라 때 정말 굴욕적인 조약이었는데, 이 러일 전쟁에서 체결했던 조약은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는 거예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는 건데, 이게 분명히 러시아가 패했으면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도 이 시모노세키 조약처럼 굉장히 좀 굴욕적이어야 합니다. 시모노세키 보면은 막 요동반도 주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포츠머스 강화 조약은 러시아가 졌으니까 일본한테 뭘 줄게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너희들 뭐 전쟁을 더 하려면 하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사실 일본이 여기서 이 조약을 체결한 게 더 유리했죠. 왜냐면 러시아와 더 전쟁을 한다면 글쎄요, 일본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으면서 여기서 딱 하나 중요한 거, 러시아가 조선에서 손 뗀다. 요거 하나 들어가요. 청일전쟁 시모노세키 조약에서도 첫 번째 조항이 청나라가 조선에서 손 뗀다였잖아요. 포츠머스 강화 조약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조선에서 손 뗀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일본으로서는 어찌 본다면 조선을 가져갈 수 있는 방해 세력,
중국, 청나라 제거했고요. 러시아 제거했고요. 뭐 영국이나 미국은 일본 편이니까, 자신들의 우방이니까 실제로 이제 영국하고는 이제 그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요. 또 미국하고는 이제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걸 맺으면서 일본은 조선을 가져가고 미국은 필리핀을 가져가고 이걸 지들끼리 막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조선에 걸리적거릴 게 없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다 라인을 끊어놓은 거니까, 끊어놓거나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일제가 이제 이제 막 갑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체결한 게 바로 2차 한일 협약이라는 거예요. 이 2차 한일 협약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을사늑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을사늑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해 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외교권을 강탈한다. 근데 여러분들, 외교권을 강탈한다는 게 어떤 의미야? 전 사실 1905년 이 외교권의 강탈, 이것은 나라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니, 이게 나라입니까? 외국하고 외교할 수 없는 게 나라입니까? 주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건 망한 거지 뭐. 물론 1910년 경술국치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가 망했지만, 저는 이미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가 외교권을 포기하게 되면서 이미 우리는 이때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이요, 이제 고문보다 더 파워가 센 통감으로 이제 그 지위를 바꿔냅니다. 통감, 통치하고 감독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이 통감이 1910년 우리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경술국치, 그때부터 총독이 오잖아요. 총독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실질적 지배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 통감이 되겠습니다. 그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나중에 여러분 안중근에 의해서 사살되는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초대 통감이 되더라. 만약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 의해서 사살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초대 총독으로 부임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자, 어쨌건 간에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을사오적입니다. 을사오적. 자, 을사오적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완용. 이완용까지만 잘 알아요. 그 다음 이게 5명이잖아요. 이완용. 또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제가 이 인물들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위인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역사 앞에서 자신이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상기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매 시간, 역사 시간마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수는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렇게 살아선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행위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매 시간마다 나오는데 당신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나오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는 않죠.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게 사는 거라고요. 이게 의미 있는 행위인가요? 아니잖아요. 미래 세대들에게 나쁜 이름으로만 이렇게 불려지는 이 행위들, 역사를 안다면 이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의 순간에서 이런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아마 이 5명의 공통점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모두 다 여러분 판사 출신들이에요. 정말 그 시대의 엘리트들이고요. 정말 국가가 진짜 지원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그 고등학생들 이렇게 그 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신문 같은 데 보면 그 고등학교의 레벨을 측정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1년마다 항상 이 신문에 나와. 서울대학교를 몇 명 보냈느냐. 그게 왜 중요한 거지? 공교육은 여러분들 목적이 서울대학교를 보내는 곳을 하기 위해서 공교육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서로가 의지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틀을 가꾸는 곳이 공교육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서울대학교를 몇 명 보냈느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게 굉장히 전 싸구려라고 좀 봐요. 말도 안 되는 공교육의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학교 교육의 그 교육 목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 양성이에요. 왜 그런 것들이 기준되지 않고 고작 서울대 몇 명 보냈는가? 이게 기준이 될까? 서울대 간 친구들 칭찬받아야 돼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요. 하지만 공부 말고 축구를 잘하는 친구도 똑같이 칭찬받아야 돼요.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그런 공간입니다. 각자의 색깔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색깔들을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곳, 그게 학교거든요. 그럼 똑같이 봐줘야죠. 전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네, 지금으로 본다면 그래요,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 이런 기준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했냐고요, 이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내가 역사 앞에서 이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 그런 학교가 정말 공교육의 본질을 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서울대에 있지도 않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을사오적,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또이로부미하고 함께 콩짝콩짝 해가지고 그냥 이게 을사늑약을 통화시켜 버려요. 고종은 이때 도장을 찍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고종이 나는 이거 도장 찍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또랑 지금 짝짝꿍 돼가지고 이거 한 거다. 이거 부당하다. 라고 해서 당시 네덜란드에서 그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그래서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세 사람을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이 헤이그 특사로 갔던 또 한 명의 푸른 눈의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헐버트예요. 헐버트. 네, 헐버트도 함께 헤이그 특사에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헐버트는 이제 여러분들 그 교육, 유경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세운 최초의 근대식 학교의 교사로 부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말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애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 같이 이제 갔다 온 곳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 사실을 알고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죠. 결국 회의장 밖에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이며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알리는데 그치게 되지요. 일본은요, 이걸 트집 잡아요. 분명히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이 없는 너희 나라가 왜 헤이그에 가가지고
외교권 분명히 이렇게 없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놓고 왜 헤이그에 가가지고 이렇게 외교질을 하느냐? 결국 그 책임을 물어서 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 버립니다. 이제 뭐 왕도 뭐 마음껏 그냥 갈아칩니다, 이제.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들 순종을 왕위에 황제의 자리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종의 연호가 광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광무 시대가 끝나고 순종이 황제의 자리에 올려오면서 이제부터 융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융의 1년이 되는 것이죠. 이 융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제가 압박을 하면서 체결한 조약이 있으니 그게 바로 한일 신협약이더라. 다른 말로 우린 이걸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1907년도에 체결한 건데요. 이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군대를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차곡차곡 자신들이 가져가야 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단계가 외교권 가져갔고 2단계는 군대를 해산하면서 자신들이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미 7조약의 핵심은 바로 이 군대를 해산시키는 것이다. 이 군대 해산의 어떤 그 장면도 너무 가슴 아파요. 그냥 이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군대가 해산인지 모르고 그냥 아침에 그 조회라고 하죠. 그 조회를 하는 줄 알고 아침 일찍 모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무기를 다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를 한 다음에 돈을 나눠주면서 집에 가라고. 이제 대한제국의 군대는 이제 없다고.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 군인들은 분노에 찬 이 군인들은 결국 그 당시에 전개되었던 의병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정미 7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군대를 해산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차관. 이 차관이 뭐냐면요. 돈을 이렇게 차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장관, 차관할 때 차관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국가에서 돈을 빌려올 때 차관이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차관은 뭐냐면 장관, 차관할 때 그 차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관에 일본인이 앉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우와, 이제는 내정 간섭 정도가 아니라 아예 행정을 담당하겠다라는 의도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일 신협약에 의해서 이제 이 차관을 임명할 수 있는 실질적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통감이에요. 통감. 그게 바로 통감이에요. 그러니까 통감. 그러니까 통감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감의 권한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강한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총독이 될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감은 일사늑약때 만들어져가지고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가 시작됐고 2차 한일협약으로 통감정치가 시작됐고 그리고 한일신협약으로 차관정치가 시작됐다라고 하니까 통감이 차관으로 바뀐 거라고 착각을 하세요. 아니고요. 통감은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고 이 통감이 실질적으로 일본인 차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마저 부여한 조약이 바로 이 한일 신협약이다라는 거. 이거 꼭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각설도 체결하죠. 그래서 사법권마저 이제 강탈. 그리고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완전히 박탈이 됩니다.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광복절은 언젠가요? 네, 1945년 8월 15일이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광복절이 있다는 얘기는 나라를 빼앗길 날이 출발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날은 언제예요? 그날이 바로 1910년 8월 29일입니다. 8월 15일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8월 29일도 이 아픈 역사도 함께 기억하는 것. 이게 역사를 공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다 8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8월 15일, 8월 29일. 아셨죠? 자, 이러면서 결국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1876년 일본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고 1910년 경술국치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식민지가 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식민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했을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면 뭐 더 빨리 식민지가 됐겠죠. 어쨌건 나름대로 저항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애국개몽운동. 요건 이제 실력을 키우자는 운동이에요. 두 번째가 의병운동. 싸우자는 운동이에요. 세 번째가 경제적 구국운동. 예,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저항을 통해 가지고 이 식민지가 되는 걸 막고자 했던 그런 운동. 네 번째가 민족문화수호운동.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떤 우리 정신 똑바로 자리매김하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저항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경술국치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전개되었던 네 가지 우리의 저항. 첫 번째가 애국개몽운동, 두 번째가 의병활동, 세 번째가 경제적 구국운동, 네 번째가 민족문화수호운동.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한말을 언제부터 한말이라고 하냐면 대략 러일전쟁, 이 러일전쟁 이후부터 이 경술국치까지 요 기간을 우리는 한말이다라고 얘기해요. 대한제국의 말. 왜 통일신라 말기 막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한말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한말 이야기할 때 어느 시기 이게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 경술국치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항의 형태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저항의 형태 있어요? 첫 번째, 애국개몽 운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애국개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막 당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이야. 실력을 키워야지 라고 전개했던 운동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애국개몽 운동이 시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한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러일전쟁. 러일전쟁을 전후해서 전개되는 어떤 운동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애국개몽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던 그 당시의 이론을 한번 볼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회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실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물들 보면 적자 생존 있잖아요. 강한 동물은 살아남고 강하지 못한 동물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다윈의 진화론에서 연결이 된 건데 다윈의 진화론은 어떤 자연적 어떤 현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지만 이 사회 진화론은 뭐냐면 그저 동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서도 그 이론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사람들, 강한 나라는 살아남고 강하지 못하거나 강하지 못한 나라들은 소멸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일본은 강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약하면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위기의식 속에서 힘을 키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진화론이 자칫하면 여러분들 친일의 논리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회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우리는 힘이 없는 나라야? 라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의 어떤 논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게 사회진화론입니다. 어쨌건 간에 실력을 키우자는 거예요. 크게 어느 분야냐면 교육, 언론, 식산흥업. 교육, 언론, 알리는 거. 식산흥업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자본을 확보하면 우리가 또 튼튼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언론, 식산흥업 이쪽 분야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단체들이 애국개몽 운동 단체들인데 자 대표적인 그 조직 첫 번째 출발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보아대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러일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이 러일 전쟁이 되는 시점이 되면 일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는 단순히 우리랑 물자를 교환하는, 특히 미면 교환 시스템에 집중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점이 되면 이제 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야. 왜 식민지로 가져야 되니까. 자, 그 과정 속에 뭐라고 일본이 주장을 하냐면, 요구하냐면, 너희들 조선 이렇게 둘러보니까 황무지가 되게 많더라. 그 황무지를 우리한테 넘겨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잘 개간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본이 주장했던 황무지 개간권 요구인데, 그때 이제 이거 반대했던 조직이 이 보안회와 농광회사라는 곳이에요. 이 보안회야말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애국개몽 운동단체의 첫 번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광회사와 함께 바로 일본이 달라고 하는 황무지, 이것을 주지 못하도록 결사 반대했던 조직이 바로 이 보안회다라는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조직이 또 이제 헌정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헌정연구회는요, 입헌군주제를 굉장히 연구하고 지향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입헌군주제가 정착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그런 조직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연구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헌군주제가 뭔지는 아시죠? 갑신정변에서도 또 독립협회에서도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딱 입헌군주를 해야 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은 존재하되, 왜냐면 황제가 있으니까 황제는 존재하되 황제 역시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법이 더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헌군주제를 연구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 헌정연구회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랑 많이 부딪혔냐면 당시에 을사오적 같은 인간들이 그 당시 많이 있었어요. 일진회라고 합니다. 이게 이 이름도 별로 안 좋잖아요. 일진? 야, 나 일진이야. 야, 너 면도칼 좀 씌워 왔어?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느낌도 안 좋은데 어쩌네. 당시 이제 일본을 찬양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야 된다고 청원까지 넣었던. 와, 진짜 이런 인간들이 있었어. 이런 인간들이. 지금도 이제 가끔 보면 이 일진에 비슷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네, 가끔 나옵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죠? 이 당시에 진짜 나라 팔아먹자라고 앞장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을사오적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 헌정연구회가 또 이 일치제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 당연히 을사늑약을 또 반대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대한자강회로 또 연결됩니다. 요게 세 번째 대한자강회로 연결되는데, 이 대한자강회도 역시 이제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어떤 그런 애국개몽 운동 단체예요.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전국에 지회가 있었고요. 전국에 본부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 이 월보를 또, 잡지죠. 자신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알리는 그런 잡지, 이런 월보를 또 간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대한자강회 활동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거, 이게 바로 대한자강회를 해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뭐였냐면 바로 고종퇴위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조직이 바로 이 대한자강회예요. 아까 여러분들 왜 고종이 강제로 퇴위했는지 아시죠?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고, 일제는 이것이 외교행위라고 해가지고 결국 을사늑약을 지키지 않았던 너희 고종 잘라 해가지고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고 그의 아들 순종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바로 그 고종 퇴위 과정에서 이 대한자강회가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보안법에 의해서 해산당하는 게 바로 이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애국개몽 운동단체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민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체가 바로 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 뭐 보안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신민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일제강점기 또 신간회,
요거는 이제 1927년도에 조직된 거거든요. 이 신간회와도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꼭 비교하셔야 돼요. 자, 먼저 신민회입니다. 이 신민회는요. 신민회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에는 안창호, 양기탁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안창호, 양기탁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더라라는 걸 봐주시면 되고요. 이 안창호, 양기탁은요. 비밀 결사 조직이었습니다. 비밀 결사 조직이었습니다. 이 신민회는 비밀 결사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일제강점기가 되자마자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당시 이제 여러분 일제강점기는 총독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통감에서 그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이 신민회가 연루가 돼요. 일제가 조작한 거예요. 신민회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명분을 잡기 위해서 바로 조작을 한 겁니다. 어쨌건 바로 거기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105명의 줄줄이 엮이듯이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린 이걸 일명 백오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백오인 사건의 결과 결국 신민회는 해산이 됩니다. 자, 어쨌건 이 신민회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아까 제가 이 애국개몽운동단체는 그 교육, 언론, 식산흥업을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대로 합니다. 자, 먼저 신민회의 그 언론, 특히 이 언론과 관련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양기탁이에요. 양기탁. 이 양기탁은요. 어느 신문사를 이끌었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매일신보. 영국인 베델과 함께 이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가장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이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가장 강했던 조직이 바로 이 신민회입니다. 네. 자,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언론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다음은 제가 교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은 바로 이렇게 대성학교, 안창호의 이제 대성학교, 그 다음이 오산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와 같은 학교들이 있더라. 원래 이제 오산학교 같은 경우도 북한 쪽에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내려와가지고 6.25 전쟁 겪으면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오산학교가 있습니다. 아, 역사 깊은 학교죠. 네, 그게 이제 바로 신민회, 바로 이 애국개몽운동의 교육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능업, 여기 이제 이렇게 회사 세우는 거예요. 자기 회사, 도자기 같은 거, 자기 회사, 태극서관, 서점 같은 거, 그죠? 이런 자기 회사와 태극서관을 통해 가지고 또 식사능업을 장려하는 모습들. 언론, 교육, 식사능업, 아주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 신민회가 애국개몽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민회가 다른 애국개몽운동과 차별화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국개몽운동은 기본적으로 실력을 키우는 운동이지 싸우자는 운동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민회는 다른 애국개몽운동과 다르게 싸우자라는 것도 주장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서 독립군들을 양성해서 종국에는 일제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민회 회원들이 이 서간도 만주 지역이에요. 압록강 건너에 있습니다. 만주 지역에 가가지고 삼원보 지역에 거기서 이제 애국개몽 활동을 하죠. 거기서 이제 세웠던 그 학교가 바로 신흥강습소. 나중에 이 신흥강습소가 바로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신민회는 이렇게 교육, 언론, 식산흥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항쟁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애국개몽 운동단체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 특히 이 신민회는 또 공화정을 지향합니다. 공화정. 왜냐면 이제 이 공화정과 입헌군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입헌군정은 황제를 인정하는 거야. 근데 공화정은 황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공화정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리퍼블릭이 뭐예요? 공화국. 우린 공화국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이 그 국민들의 권리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화국이에요. 우리 황제 없잖아요. 왕 없잖아요. 그죠? 그 모습들을 이 신민회가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면서 이 순종이 지금 일제에 의해서 지금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종은 그래도 정통성과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고종을 빼고 정치체제를 논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얘기지. 근데 이 고종이 이렇게 정리해고 되면서 잘리면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 황제 이런 거 말고 공화국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이후부터는 계속 공화국이 주장되는 모습들로 쭉 가서 일제강점기를 관통해서 광복되고 나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공화국으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공화국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고종의 강제 퇴위부터 출발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애국개몽 운동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건 일제강점기의 실력 양성 운동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우리가 이 러일 전쟁 이후 경술 국치까지 나라의 국권이 피탈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저항했다,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애국개몽이 있고 의병이 있고 경제 구국 운동이 있고 민족문화 수호 운동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 애국개몽 운동,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까지 살펴봤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은 의병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개몽 운동이 싸우자. 애국개몽 운동이 교육 실력을 키우자라고 주장한다면 이제 두 번째 저항의 모습은 의병인데요. 의병은 말 그대로 지금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언제 실력 키우고 있냐? 그 실력 키우다가 나라 말아먹는다. 지금 우리가 피 흘리더라도 지금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 의병은요, 어디에서 이제 출발하냐면 위정척사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위정척사는 이미 알고 계시지요? 네. 강화도 조약의 과정 속에서 문이 열렸을 때 두 세력으로 나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그 위, 호위, 지킨다는 거예요. 뭐를? 바를 정을. 바르다는 게 뭐야? 그게 바로 성리학적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배척한다는 거예요. 사악한 것들, 즉 외세 문물을 배척하는 세력들. 이게 위정척사파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적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죠. 의병 활동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이 위정척사파의 대표적인 어떤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최익현, 그죠? 최익현 강화도 조약 때 도끼 들고 와가지고 지부상소, 지부라고 하는 게 이제 도끼입니다. 상소를 올렸던 그 최익현. 그 다음에 이제 이 82년도에 여러분들 그 2차 수신대로 왔던 그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청나라 사신 황춘신을 만나가지고 들고 온 책자가 있었죠. 그게 바로 조선책략, 미국하고 수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오면서 또 들고 일어났죠. 어찌하여 미국과 수결한 말인가요? 미국은 우리의 적이야! 라고 들고 일어났던 그 사건, 이게 바로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는 거. 요 흐름 속에서 이제 의병 활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의병이 바로 이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이 을미의병의 어떤 배경은 어렵지 않아요. 을미의병은 을미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의병이라는 거예요. 을미년에 무슨 일이 있어? 을미년에 큰 사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 명성황후. 첫 번째는 다 적어놨네. 첫 번째는 바로 명성황후 사해 사건. 명성황후 살해 사건. 그죠? 을미사병이지 않습니까? 명성황후 죽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발령. 을미개혁 과정 속에서 상투를 자르는 이 어마무시한 이 행동. 그래서 특히 이 단발령이 더 이슈가 돼요, 사실은요. 야, 이거는 정말 효를 중시하는 조선 선비들한테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죠.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는 것이 효의 출발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선비들인데 강제로 머리를 자른다고? 와, 이거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돼요. 이 을미의병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유인석, 이소응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유인석, 이소응 이런 인물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을미사변, 을미개혁 그 과정 속에서 고종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다? 이게 바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갈 때 이 앞에 있었던 갑오을미개혁의 무효를 선언합니다. 무효를 선언해요. 그러니까 단발령도 무효가 된 거야. 그러면서 고종이 얘기하죠. 강제로 자르는 일 없을 것이다. 예. 이런 건 이제 그만두겠다. 라고 하면서 고종이 그리 되었으니 이제 의병들은 해산하라. 라고 해서 해산 권고가 떨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을미의병이 해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래도 들고 일하는데 겨우 싸워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양반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민의병장들이 뒤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병은요, 이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을사의병. 자, 이 을사의병은요, 배경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아요. 을사의병은 을사년에 무슨 일이 있었네. 예, 바로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에 저항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컸지. 이건 우리나라 외교권을 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거의 우리나라 주권을 넘기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때 이제 활동했던 인물이 이제 최익현, 민종식 이런 인물. 최익현은 이제 태인 쪽. 그다음에 민종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천 쪽. 이쪽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태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정읍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특히 이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그 의병을 일으켜서 싸우려고 했는데 자신들과 싸워야 될 그 군인들이 우리나라 군인들인 거야.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나라 군인들과 내가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결국은 잡히죠. 잡히면서 이 대마도에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순국하게 됩니다. 최익현.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평민의병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돌석,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신돌석과 같은 평민의병장이 또 등장하는 계기가 바로 을사의병이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병은요. 사실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의병이 바로 이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정미의병이니까 그 원인은 뭐겠어요? 정미년, 정미 7조약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정미 7조약의 핵심이 뭐예요? 군대를 해산한다. 그 해산된 군대가 어디에 합류했다? 의병이 합류했다. 그 의병이 무엇이다? 그 의병이 바로 정미의병이더라. 군대가 해산된다라는 명을 듣자 그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 리더였죠. 박승환. 박승환이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어찌 보면 군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면서 이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분노했고 결국은 의병으로 합류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미의병을 보여주는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이 맥켄지라고 하는 그 외국인 기자가 이 정미의병과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사진 몇 장 찍어놨어요.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정미의병의 사진 모습인데 그 사진을 이렇게 잘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어떤 사람은 군복을 입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옷 입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해산된 군대가 여기에 합류했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미스터 선샤인을 보시면 이 정미의병 이 맥켄지가 인터뷰하는 게 드라마로 나와요. 드라마로 나오고 맨 마지막에 그 맥켄지가 한번 제가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라고 사진 딱 찍어. 그 배우들과 함께 배우들이 쫙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사진 딱 찍어. 사진을 찰칵 찍자 그 배우들이 제가 아까 있었던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흑백 사진, 그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와, 와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정말 그 김은숙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 미스터 선샤인 맨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같이 하자고. 왜냐면 역사니까 자문이 좀 필요하니까. 제가 그때 미쳤지. 제가 김은숙 작가님을 제가 그때 몰랐어요. 바보지 내가 이제 내가 가지고 바쁘다고. 내가 뭐라고?
우와, 김은숙 작가님한테 내가 바쁘다고. 야, 나 김은숙 작가보다 나 튕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아유 못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봤던 역사 드라마 중에서 정말 그 최고가 저는 김은숙 작가님의 미스터 선샤인. 아, 작가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역사 드라마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엔 불러주세요. 네, 어쨌건 이게 정미유병이에요. 예. 이 정미유병 같은 경우에는요, 군대가 합류하다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힘도 강력해지고요. 예, 그러면서 13도 창의군, 이거 거의 이제 의병 전쟁화돼요. 의병 전쟁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는데,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해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거예요. 이 앞에 있었던 을미의병, 을사의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의병 활동이 있었다. 그 의병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인영과 허위라는 인물입니다. 특히 이 허위, 이분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섰던 그 을사오적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런 인물들 다 판사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허위 역시 판사 출신. 지금으로 보면 대법원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같은 판사라고 해도 역사의 운명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을사오적들은 나라 팔아먹는 판사들이었고, 허위는 나라를 지키려고 자신의 몸을 던졌던 인물. 이게 허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미의병 때 워낙 많은 일본이 이 의병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의병 잡았을 거 아니야. 잡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공간이 작은 거야. 그래가지고 새롭게 단장해서 만든 형무소가 서대문 형무소예요. 그 서대문 형무소 만들어지고 나서 증축되고 나서 1호 사형수. 1호 사형수가 바로 허위입니다. 정말 이 을사오적과 너무 비교되는 그런 모습이죠. 어쨌건 이 정미의병은요, 국제법상 교전단체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지금 싸우러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개 도적들,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군인들, 그러니까 국제법상 한 나라의 국가의 군인들로서 교전단체로서 우리를 인정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대규모로 일제에 맞서 싸웠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제가 뭐 정말 그 빗질하듯이 내려와요. 빗질하듯이. 내려오면서 굉장히 밀리게 되는데, 맨 마지막 그 의병의 그 불꽃을 태웠던 곳이 이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입니다. 이 호남 의병들이 마지막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자 일제가 그들의 작전명,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이 의병들을 그냥 다 쓸어냅니다. 다 쓸어내면서 결국 의병들을 진압하게 되는 모습들. 근데 의병은 여기서 이제 진압된 게 아니고요. 붙들려간 사람들 말고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은 국외로 넘어갑니다. 국외로 넘어가서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의병항쟁이에요. 근데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단이 되어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 항쟁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건 이제 의열투쟁이라고 하는데, 의열투쟁을 보면 여러분들 특히 이 을사늑약 체결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여기 지금 민영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정미의병 당시에 이 박승환, 박승환이 자결했다 그랬잖아요.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도 이 민영환이 또 자결합니다. 뭔가 이 나라에 어떤 부당한 일이 보여지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은 자결을 통해 가지고 그 의지를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민영환이 자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언론인 장지연, 이 장지연은요,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것을 사설로 씁니다.
오늘 목노아 통곡하노라. 그러면서 아주 준엄하게 을사오적들을 개, 돼지, 만도 못한 인간들이라면서 아주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정말 이게 사설이 읽으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사설 읽으면서 눈물 흘린 적 있어요? 사설이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죠? 논리로만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지연의 시이라 방성대국은 진짜 읽으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어떤 그 당시 심정으로 읽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명문 중의 명문이었습니다. 황성신문에 실렸던 그런 것, 이게 바로 장지연의 시이라 방성대국. 나중에 장지연이 또 조직했던 그 애국개몽 운동단체가 바로 대한자강회와도 연결이 될 겁니다. 아까 그 고종 강제퇴위 반대했던 조직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을사늑약에 앞장섰던 그 을사오적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얘들을 처단하겠다라고 만든 사람이 등장했죠. 바로 나철, 오기호와 같은 오적 암살단, 이런 인물들도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중에서 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재명. 옛날에 그 민주당 그 대선 후보 이재명, 그 분은 아니고요. 이름만 똑같아요. 이 이재명이 또 이 오적, 특히 이완용을 칼로 찌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그 스티븐스 외교 고문,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 도착한다는 얘기를 듣자 그곳에 이미 가 있었던 우리 한인들, 1900년대 초에 하와이로 공식 이민이 처음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미주 지역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한인들의 그 커뮤니티를 형성을 합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면 더 애국자가 돼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 더해진 신문에 스티븐스라는 인간이 조선을 대한제국을 말이야 일제 식민지가 돼야 한다는 둥 말하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분노했죠. 그런데 그 분노를 만들었던 스티븐스가 미주 지역 샌프란시스코인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본 거죠. 그래서 장인환 전명훈이 빵 사살합니다. 스티븐스 1908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 이 안중근은 이제 동양 평화론을 서술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 안중근이 결국 이 모든 을사늑약부터 아니 뭐 그 이전부터 하여튼 우리나라 그 일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곳곳에서 활약했던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하얼빈에서 사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어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저항들은 또 이렇게 의열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더라. 물론 이제 안중근은요 개인이라기보다는 의병장으로서 또 활약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록 1910년 우리가 경술국치로 나라가 망했지만 그 망하는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망하는 것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정하는 어떤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 그친 것이 아니고요. 경제적 구국운동과 민족문화 수호운동으로 계속해서 정의 물줄기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